오늘은 좀 뻔한 이야기이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상담을 하다 보면 행복한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아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 못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상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고민이나 불행한 사건이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기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식이 엇나간다거나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한다 던지하는 남 탓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더라고요. 또 생각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고민이 적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민은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과 역경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불과 50년 전만 해도 최빈국 중에 최빈국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살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할까요? 50년 만에 거의 30배를 잘 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 시절 사람들보다 30배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가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든 사람들 있나요? 정말 물질적으로 삶에 필요한 만큼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은 옆집 아빠는 돈을 얼마를 버는지 친척이 땅을 샀다던지 해서 불행해지더라고요.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빈곤을 느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과 돈이 많은 것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소득을 전 세계에 비교해보면 20등 안에 들어요. 대단한 발전이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라고 봅니다. 불과 50년 전 폐허에서 이만큼 사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동남아 국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다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들 보면 근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잖아요. 돈 버는데 아주 재주가 좋은 민족이에요. 반대로 행복지수를 전 세계에 비교해보면 60등 정도 됩니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세계에서 등수를 매겨보면 아주 낮게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행복지수를 따져보면 참 재미있는 결과가 많습니다. 물론 상위에 있는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북유럽 국가들 보면 잘 사는데 복지까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탄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국가들도 상위에 있어요. 소득으로 따지면 30배, 40배 못 산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행복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행복은 돈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아주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나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사람들의 표정은 무뚝뚝하다고 해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보다는 바쁘고 화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워낙 뜨거운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는 1등 아니면 꼴등만 하거든요. 자살률은 세계 1등이고요. 출산율은 전 세계 꼴등입니다. 사는 게 정말 더 팍팍해졌다고 느낍니다. 이러다가 정말 100년 뒤에 우리나라 사람들 한 명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점점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제 노인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이 우리나라 인구 중 가장 불행한 인구가 노인 인구입니다. 통계를 내보면 노인들이 가장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젊었을 때 고성장 시대를 살았잖아요. 갑자기 성장이 멈추고 삶이 쪼그라드니까 그 여파를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교가 아주 쉬운 시대에 살게 되었잖아요. 옛날에는 옆집이나 우리 동네 소식만 알았는데
이제는 서울, 부산, 대구 소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알기 싫어도 지구 반대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자랑을 합니다. 예전에도 뉴스에 크게 나온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누가 자랑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과 결혼을 안 하게 된 이유도 그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비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삶을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랑하는 사람들이랑만 비교하니까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고 있지 않지만 사진 하나, 영상 하나 행복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그걸 보고 자기는 불행하고 암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빚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소비 위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결혼도 포기했고 자식도 포기한 젊은 친구들 보면 무슨 삶에 재미가 있겠어요. 돈 쓰고 미래 걱정 없이 물건을 사고 돈이 모자라면 빚을 지는 거죠. 개인이 부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일단 돈을 빌려서라도 행복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빚을 지는 것은 미래의 행복을 당겨와서 쓰는 건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부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빚을 안 지고 살면 바보같이 사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자신은 빚을 많이 지고 빚을 이용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데 빚으로 물건을 사고 담보를 잡아서 또 빚을 만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잘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빚을 갚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자기가 죽고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태까지 늘려왔던 빚을 갚고 죽을 생각이 없대요.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겠어요. 언제 금리가 높아져서 빚 청산이 시작될지 모르잖아요. 또 언제는 소박한 가정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집 부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빚을 내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빚 한 번 안 지고 꼬박꼬박 월급 모아서 집 한 채 샀다고 하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빚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부족해도 빚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모두 내 것으로 주변을 꾸리니까 삶이 안정적으로 느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삶이 당당하고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안정감이 행복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사할 때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참 안전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쟁 중인 나라들 보면 사람들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아주 불안하고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옛날에 비해 참 변화가 빠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삶의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어릴 때 보던 것을 죽을 때까지 보잖아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 걸 보다가 할아버지가 돼서는 손주가 농사를 짓는 걸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30년만 지나도 직업이 없어집니다. 직업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절에 들어가 몇 년 있다가 세상에 다시 나오면 이게 내가 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바뀌어 있거든요. 빨리 바뀌는 속도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되고 있다는 것은 맞지만 이 속도에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변화가 빠르니까 조금이라도 도태될까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바쁘게 살잖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나가 보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허무합니다.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만큼 빠르게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주변 물건들도 빨리 바뀌고 없던 물건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옛날에 비해 우리 주변의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부자들이라고 해봐야 가진 물건이 많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합쳐봐야 몇 개밖에 안 되었는데요. 요즘 보면 물건들이 너무 많고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동차도 보면 옛날에는 디자인이 몇 개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세계의 모든 회사 자동차들을 서울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물건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삽니다. 욕구는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울 수 없는 법입니다. 채우려고 마음먹으면 못 채우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제가 여지껏 살면서 욕심을 다 채우면서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음식도 세상의 모든 각양각색의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어디 인도 음식, 일본 음식, 중국 음식, 이탈리아 음식들 끝도 없어요. 그런 음식들을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벌써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들 보면 밥 먹고 나면 과일 먹고 커피 먹고 케이크 먹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밥 3끼만 먹어도 행복했는데요. 요즘은 어디 호텔 가서 밥 먹어도 밥값만큼 비싼 빙수를 못 먹어서 아쉬워해요. 우리가 잘 살아진 만큼 그만큼 욕심이 커진 겁니다. 욕심을 다 못 채우니까 더 불행해진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더 잘 살게 되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욕심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뚱뚱해서 비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찌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많이 먹어서 그렇거든요. 비만인 사람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먹고 싶은 게 없을까요? 많이 먹었으니까 먹고 싶은 게 더 많은 법입니다. 먹는 것을 줄여야 되는데 많이 먹는 걸 못 줄입니다. 그러면 만족할 만큼 먹게 되면 살 빼고 먹는 걸 줄이게 될까요? 저는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 중에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서 살 뺐다는 사람, 이렇게 욕심과 욕망 때문에 삶에 괴롭고 힘든 겁니다. 또 우리 자식들 공부하는 것에도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애가 반에서 30등 했는데 5등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이에게 고맙고 기특하고 대견하게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반에서 1등해서 명문대 들어가면 좋겠다고 욕심을 부려요. 착한 아이라서 부모 욕심을 채워 반에서 1등하게 되면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는 이 정도면 되었으니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라고 할까요? 제가 여지껏 그런 부모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반에서 1등하면 전교에서 1등해서 서울대를 가기를 바라고요. 부모가 전국에서 몇 명 안 되는 의대를 보내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저는 먹는 것에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자식에게 공부 강요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봅니다. 적어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가 많이 먹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 같아요. 본인은 못하면서 자식에게 강요를 하잖아요. 자기는 못 해봤으면서 자기의 꿈을 자식에게 떠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의 욕심을 못 채워줘서 항상 죄인처럼 살게 되고요. 부모는 자식이 자기 마음처럼 안 따라줘서 항상 아쉬워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마음처럼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이 안 따라줘서 불만을 가져요.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좋고 나쁨은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해도 잘 될 때가 있는 법이고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도 불행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공무원이 된 친구들이 1년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1년 넘게 골방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텐데 정작 그렇게 원하던 공무원이 된 지 1년도 안 돼서 왜 그만둘까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는데 왜 불행해졌을까요?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저는 조금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오히려 행복하다고 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만큼 기대가 크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좋고 나쁨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 어떤 일이든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고 좋고 행복한 점이 있는 법입니다. 정말 바라던 의사가 되어도 환자들 진료하고 진찰하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을 거고요.
또 회복하는 환자들 보면서 행복하고 기쁜 점도 있을 거예요. 농부들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릴 때는 힘들고 괴롭겠죠. 그래도 수확하고 잘 자라준 작물들 보면 참 행복하잖아요. 누가 더 기쁘고 행복한지는 사실 우열을 가릴 수 없고요. 덜 괴롭고 덜 힘든 일도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라리 기대 없이 하는 하기 싫은 일이 더 만족도가 높다고 봅니다. 세상은 참 이상한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특목고라고 하는 전국의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꼴등도 사실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인데요. 본인이 원하고 바래서 어렵게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고등학교의 하위권 아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원하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는데 삶은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집착하거나 매달리게 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집착해서 얻어도 문제고 못 얻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체로 재수해서 실패하면 삼수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 시험장에서 긴장을 해서 시험을 망쳤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서 또 열심히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또 시험을 망쳤어요. 그렇게 3년을 고생을 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기쁠 것 같지만 신입생이 돼서 보면 자신이 이렇게 고생해서 온 학교가 생각보다 평범하거든요. 학교 생활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좌절감과 패배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공부했나 라는 후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학교를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못 들어가게 되면 평생을 대학에 집착하고 괴로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되 함이 없이 하라고 항상 말합니다. 열심히 하되 집착이 없이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그냥 내맡겨버리면 됩니다. 어떤 결과든 기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시절 인연이 오지 않으면 어떤 일도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삶의 태도는 진리에 가깝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보면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시절 인연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보고 결과가 주어지면 그것이 어떤 결과이든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삶이 행복해지지도 않고요. 내가 조금 모자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삶이 불행해지지도 않아요. 불행이 시간이 지나면 행복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행운이 시간이 지나면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눈과 감각을 통해서 바라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가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빠를 올려다보면 너무 크게만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면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 작게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키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느끼는 게 달라진 거잖아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우리 인식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남편들 보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집안일도 잘 안 도와주고 잠만 자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애들 보면 공부를 못하는 점만 바라보면 속에서 화가 나고 열불이 나지만 다른 애들에 비해 속이 깊고 착한 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 또 공부가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경정합니다. 또 우리 남편들도 술 먹고 들어오기는 하지만 항상 가족밖에 모르고 사는 것도 고맙기도 하잖아요. 옆집 남편이나 내 친구 아들을 보면
우리 집 남편이 모자라고 우리 아들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얼마를 벌어야 착한 남편이고 반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착한 아들인가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다 본인이 만들고 세운 기준에 남을 끼워 맞추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안 맞으면 나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든 행복할 수 있는 법이고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불행할 수 있는 법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행복하고요. 불행한 사람은 한 끼의 밥을 2공기씩 먹어도 불행합니다. 결국 모두 자신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많이 먹는 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고 하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지수가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던가요?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게 많은 것보다 행복합니다. 원하는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하루가 24시간인데 항상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해야 할 일과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하루를 아주 알차게 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시간 여유가 있고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게 연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대에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붙어 있거든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둘이 아주 딱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돈은 없는지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으면서도 웃음이 가시질 않아요. 그런데 30대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가요? 차도 타고 좋은 음식집에서 밥을 먹는데도 그렇게 즐겁거나 행복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평일에는 서로 일한다고 바빠서 잘 만나지도 않고요. 주말에는 만나면 비싸고 좋은 음식 먹는데 20대들만큼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고 돈이 없는 20대의 연인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법입니다.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행복이 좀 줄어들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싫잖아요. 내 인생은 언제 좋아지나 한탄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하다. 내 마음이 풍요로우면 세상이 풍요롭다. 내가 마음을 열면 세상이 마음을 연다. 모든 일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떠오른 통찰이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